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3세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 끝부분 들으시면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으실 거예요. 40년. 무려 40년간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 이야기를요. 사실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분했거든요. 하지만 1년 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 일기장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40년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몰라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말이에요. 일부 지옥 같은 40년. 1975년 봄이었어요. 제가 25살 때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때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이제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집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는 눈빛이 이런 게 우리 며느리냐는 표정이었거든요. 첫날 밤은 그럭저럭 넘어갔어요.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아침밥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께서 한술 떠드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간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게 뭔 며느리야. 하시면서 밥상을 뒤엎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25살 어린 나이에 시집 온 지 이틀째에 당하는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부터 제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제가 뭘 해도 틀렸어요.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요리를 해도 늘 뭔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빨래도 이따위로 하나? 우리 아들 속옷에 때가 그대로 있잖아. 마루 닦는 것도 못하는 게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다 너를 위한 거야. 참고 잘해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구나.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해 겨울에 임신을 했어요. 처음엔 기뻤어요. 이제 손자를 낳으면 시어머니가 좀 달라지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시어머니는 쾌병 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8개월까지도 모든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배가 불러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부었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산후조리는 무슨.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 일했다면서 3일 만에 일어나서 밥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아기 돌보랴, 집안일 하랴, 시어머니 눈치 보랴.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새벽에 아기가 울어서 잠 못 잤는데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 차려드려야 했고 그나마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것도 못하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교육 문제였어요. 제가 아이들 공부 좀 시키려고 하면 공부보다 인성이 먼저라면서 반대하시고 그러면서 정작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 엄마는 공부도 못해서 너희들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자식들 앞에서 말이에요. 그때 정말 분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들 앞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하게 만드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50대가 되니까 이제는 아예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죽어서 우리 아들 편하게 해줘라.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특히 명절 때마다 정말 지옥이었어요. 제가 3일 동안 밤새가며 음식 준비를 다 하는데 친척들 앞에서는 순자가 음식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며느리들이 다 쳐다보고 정말 억울했어요. 누가 음식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시어머니 체면만 중요한 거였어요. 60대 들어서는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그냥 사라지고 싶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거울을 보면 완전히 늙어버린 제 모습이 보이는데 40년간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런데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문제였지만 저한테는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2015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저 혼자 90세가 넘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는 정말 저 혼자였어요. 남편이 암으로 투병할 때도 시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40년간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 아플 때도 제 탓이라니. 남편 장례식 때도 친척들 앞에서 순자가 남편을 제대로 못 돌봐서 일찍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3년간 병원에서 간병하며 정성껏 돌봤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둘만 남게 됐어요. 아이들은 다 시집장가 가서 각자 살림을 차리고 가끔 와서 안부 물어보긴 하지만 매일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하는 건 저 혼자였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으셨어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소리를 하시고 밤에 잠도 못 자게 하시고 새벽 3시에 깨워서 배고프다 밥 줘라고 하시고 그런 날들이 5년 동안 계속됐어요. 치매가 오시니까 더 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도둑이 들었다고 소리 지르시거나 제가 물건을 훔쳤다고 하시거나 한 번은 새벽 4시에 시장에 가야 한다며 옷을 챙겨 입고 나가시려고 해서 말리는데 저를 밀치시면서 네가 왜 말려? 네 집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하루 걸러 하루씩 벌어지니까 저도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어요. 더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또렷해지실 때였어요. 그때는 또 예전처럼 저를 구박하시거든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너만 없으면 우리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정말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어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95세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게 체력적으로도 한계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 돌보고 나면 저녁에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밥 먹기도 싫었어요. 아이들한테 하소연해봤지만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라는 말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특히 겨울철이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밤에 자꾸 밖으로 나가시려고 해서 문을 잠가놔도 창문으로 나가시려고 하시고, 한 번은 새벽에 눈 내리는 마당에서 찾았는데 맨발로 서 계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시어머니가 빨리. 이런 나쁜 생각도 했어요.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40년간 고생했으면서도 끝까지 좋은 며느리가 되지 못하는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 울었어요. 완전히 늙어버린 제 모습. 70대인데도 하루 종일 시어머니 뒤치다꺼리만 하고 사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내 인생이 뭐였나 싶었어요. 2022년 겨울부터는 시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들어 하시고 말씀도 잘 안 나오시고. 그때부터는 정말 간병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그러던 작년 겨울 시어머니가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는 거의 의식이 없으셨어요. 마지막에 한번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시는데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못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프기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죄책감도 들었지만 정말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40년간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은 게 정상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싶기도 하고, 친척들은 저보고 정말 효부다라고 하는데 속으론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2부 시어머니의 죽음과 발견.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혼자 사니까 방도 넓게 쓸 수 있겠다 싶어서요. 솔직히 말하면 빨리 시어머니 흔적을 지우고 싶었어요. 40년간의 악몽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옷가지들부터 정리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한복들, 평상복들 다 정리해서 기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뭔가 무거운 상자가 만져지더라고요.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자물쇠도 없고 그냥 덮개만 덮여 있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열어봤는데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일기장이. 제일 오래된 것은 1970년대부터 써놓으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 왜 봐야 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저 흉보는 내용일 텐데. 아마 오늘도 며느리가 이런저런 실수를 했다. 정말 답답한 며느리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40년간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일기에는 뭘 써놨을까? 혹시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얼마나 미웠는지 그런 내용들이 가득할까봐 무서우면서도
그래도 알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정말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 글씨가 정말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럽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삼부진실과 완벽한 복수. 1975년 4월 3일. 오늘 새 며느리가 들어왔다. 예쁘지는 않지만 착해 보인다. 우리 철수가 좋아하니까 잘해줘야겠다. 뭐지? 처음에는 저를 좋게 보셨다고 쓰여 있네. 그럼 왜 그렇게? 계속 읽어봤어요. 4월 5일. 며느리가 첫 아침밥을 해줬다. 간이 좀 싱거웠지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뭐? 간이 싱거웠다고? 그때 밥상을 뒤엎으시면서 간도 제대로 못 맞춘다고 하셨는데 일기에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쓰여 있네. 4월 10일. 며느리가 너무 착하다. 시집 와서 눈치만 보고. 마치 우리 딸 같다. 그런데 그게 문제다. 이렇게 착하면 세상에서 못 살아간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셨듯이 강하게 키워야 한다. 뭔 소리지? 착한 게 왜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혼났다고? 4월 15일. 며느리를 좀 더 세게 키워야겠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셨듯이 착한 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못 산다.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 밥상을 뒤엎었더니 많이 놀란 것 같다. 미안하지만 이것도 교육이다. 그때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셨던 거구나.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1975년 12월 31일. 며느리와 함께 보낸 첫 해가 지나간다. 많이 울렸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강해지는 게 보인다. 처음에는 무슨 말만 해도 눈물부터 흘렸는데 이제는 대답도 또박또박한다.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가 미안해 하셨다고? 그럼 왜 그런 식으로? 1976년 1월 1일. 며느리가 임신했다. 기쁘다. 드디어 우리 집에 새 생명이. 하지만 더 강하게 키워야겠다. 아이 엄마가 되려면 더욱 강해져야 한다. 입덧이 심한 것 같은데. 쾌병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강하게 대해야 한다. 임신했을 때 입덧 심한 걸 알고 계셨으면서 왜 꾀병이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1976년 8월 22일.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건강한 손자다. 며느리가 고생 많았는데 3일 후에 일어나서 밥하라고 했더니 힘들어했다. 미안하지만 이것도 교육이다.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 교육이다. 모든 게 교육이었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1980년 3월 12일.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오래 못 산다고 한다. 암이라고.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말자. 이 아이가 걱정할까 봐. 그리고 더 강하게 키워야겠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을 지켜야 하니까. 뭐라고? 시어머니가 1980년에 암에 걸리셨었다고? 그런데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지?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계속 읽어봤어요. 3월 25일. 병원에서 수술했다. 다행히 성공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가 혼자 우리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아직 너무 약하다. 그때부터 40년 전부터 이미 저를 걱정해 주셨구나. 혼자 가족을 돌봐야 할 제가 걱정되셨구나.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4월 1일. 며느리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엄하게 대해야겠다. 이 아이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강해지는 게 중요하다. 모든 게 다 저를 위한 거였구나. 저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런 마음으로 40년간 그러셨던 거구나. 1985년 6월 15일. 며느리가 정말 많이 변했다. 이제는 시장에서 흥정도 잘하고 아이들 교육도 척척 해낸다. 내 교육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 착하다. 더 독해져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독해져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제가 더 독해지기를 원하셨던 거네요. 1990년 7월 22일. 며느리가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운다. 공부도 잘 가르치고. 사실은 자랑스럽다. 하지만 표현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나태해진다.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그런데 왜 그때는 반대만 하셨을까? 1995년 12월 31일. 며느리와 함께 보낸 지 20년이 됐다. 이제는 정말 우리 집의 기둥이 됐다. 내가 없어도 걱정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 표현할 때가 아니다. 20년 만에 인정해 주셨는데 왜 표현은 안 하셨을까? 더 놀라운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2003년 8월 15일. 며느리가 우울해 보인다. 내가 너무 심했나? 사실은 이 아이가 내 친딸보다 더 소중하다. 하지만 표현을 못하겠다. 40년간 이렇게 대했는데 갑자기 바뀌면 이상할 것 같다. 친딸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런 마음이셨으면서 왜 표현을 안 하셨을까? 8월 20일. 며느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대했는데 갑자기 바뀌면 이상할 것 같다. 그냥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대로 가야겠다. 표현을 못 하셨구나. 시어머니도 힘드셨구나.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셨는데 못 하셨구나. 40년간 그런 마음을 속에만 담고 계셨구나.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손자들이 와서 할머니라고 부른다. 행복하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웠다. 이 모든 게 며느리 덕분이다. 고맙다. 고맙다고. 그런 마음이셨으면서도. 2015년 3월 10일.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프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밤새 간병하고 있다. 정말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2015년 4월 1일. 아들이 떠났다. 며느리가 오열한다. 나도 같이 울고 싶지만 이 아이 앞에서는 강해야 한다. 이 아이를 위로해 줘야 한다. 하지만 속으론 같이 울고 있다. 남편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도 같이 우셨구나. 겉으로는 강한 척 하셨지만 최근 몇 년간의 일기는 더욱 가슴 아팠어요. 2020년 1월 1일. 이제 나도 90이 넘었다.
치매가 올 것 같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이제는 이 아이가 날 돌봐야 하는데 70세가 넘은 나이에 90세 노인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2021년 5월 10일. 며느리가 나를 정성껏 돌봐준다. 어제 밤에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돌봐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40년간 고생시켰는데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며느리가 케이크를 사왔다. 나를 위해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늦었나? 2022년 3월 15일.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 며느리 이름도 가끔 잊어버린다. 하지만 이 아이가 누군지는 안다. 40년간 우리 집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만은 절대 잊지 않겠다. 2022년 8월 10일. 며느리가 나를 목욕시켜준다. 부끄럽다. 이 나이에. 하지만 정말 고맙다. 친딸도 이렇게 못할 텐데. 정말 고마운 아이다. 2022년 10월 20일. 오늘 며느리가 울었다. 내가 또 밤중에 소리를 질렀나 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아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내가 죄인이다.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됐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말이 잘 안 나온다. 2023년 5월 20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말할 수가 없다. 40년간 정말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2023년 10월 10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도 제대로 안 써진다. 며느리야. 고맙다. 40년간 우리 집을 지켜줘서.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써놓으셨더라고요. 4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는데 일기에는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가 40년간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저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셨구나. 시어머니 나름대로는 저를 위한 교육이었구나. 일기를 다 읽고 나니까 정말 울컥했어요. 40년간 제가 얼마나 오해하고 살았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지,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복수를. 아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보답이죠. 시어머니가 40년간 저를 사랑하셨다면 저도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시어머니 영정 앞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40년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고마웠어요. 어머니 덕분에 남편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40년간 쌓였던 원망, 분노, 미움.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대신 감사한 마음만 남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진을 거실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인사드리고 맛있는 것 해드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나물 무침도 해서 올리고 좋아하셨던 차도 끓여서 올렸어요. 친구들이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이 일기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들 울더라고요. 아이고 순자야.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복수예요. 시어머니가 40년간 저를 사랑하셨다면 저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 미워하는 게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갚는 게 진짜 복수죠. 그래야 시어머니도 저 세상에서 편안하실 거예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40년간의 원망이 모두 사라졌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분노도. 이제는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시어머니 덕분에 정말 강한 사람이 됐거든요. 남편 없이도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만약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감싸주기만 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처럼 강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시어머니 치매 올 때 어떻게 돌봤을까?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간 시어머니가 저를 단련시켜 주셨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일기를 읽고 나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하며 자라셨구나.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한 시대였겠지만 시어머니도 저만큼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며느리한테 40년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하고 돌아가신 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어요.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워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면 나름의 사랑 표현일까요? 물론 모든 시어머니가 제 시어머니 같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악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처럼 나중에 다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시되 너무 자신을 탓하지는 마세요. 저도 40년간 내가 못난 며느리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로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마음은 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며느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엄하게 대하신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려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처럼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말로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세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매일 말씀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들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말해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평온해요. 40년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정리됐고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만 남았어요. 이게 진짜 복수였어요. 사랑으로 갚는 복수 말이에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혹시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나 인생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앞으로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